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학습과 기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기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학습, 즉 러닝이라고 함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기억,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습된 정보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크게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과 발생했던 일에 대한 기억,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하는 기억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어떤 그 물체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지역의 이름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서술적 기억이라고 하면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억,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일에 능숙하게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다든지 뭐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축구 뭐 이런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비서술적 기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 컨디셔닝 또한 이 비서술적 기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억에는 크게 서술적인 기억 그리고 비서술적 기억이 포함이 되는데 서술적 기억, 즉 디클래러티브 메모리, 말로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서술적 기억은 어떤 팩트와 이벤트, 뭐 지도를 보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전에 참석했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춤을 추는 모습 이런 걸 묘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술적 기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술적 기억, non-declarative memory에는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절차적 기억, procedural memory. 그래서 어떤 특정 악기 같은 거를 잘 다룬다든지 하는 거는 악기를 잘 다루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 또 컨디셔닝, 반사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 침이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는 거는 학습을 통한 기억인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뱀이나 어떤 무서운 걸 봤을 때 무서운 거, 공포를 느끼는 거 이것도 역시 학습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는 있지만 말로는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런 비서술적인 기억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프로시듀얼 러닝, 절차적인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적인 학습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그 컨디셔닝이죠. 반사가 될 텐데요. 여기에는 크게 그 non associative learning이라 그래서 비연합적인 학습. 그래서 좀 단순한 반사와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또는 associative learning, 이제 연합적인 학습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non associative learning에는 크게 이제 관습화, habituation 그리고 또는 민감화, sensitization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habituation, 관습화입니다. 이 관습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흔하게 이제 반복된 자극에 의해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것, 관습화되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떤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찾는 전화였다. 근데 그게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전화벨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관습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매일 듣는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 처음에는 시끄러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다니던 길에서 개가 짖는 소리, 밤에 갑자기 개가 짖으면 깜짝 놀랄 텐데 그게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좀 관습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가 듣는 계속 이렇게 들었던 노래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주의 깊게 듣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면서 관습화가 돼서 좀 둔감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시타이제이션, 민감화입니다. 이 센시타이제이션은 헤비추에이션이랑은 반대로 강한 자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깜깜한데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불이 꺼지면서 깜깜해진다든지 아니면 그때 때마침 뭐 발자국 소리가 막 빠르게 접근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뭐 차 불빛이 나타나거나 개가 짖는다거나 뭐 이런 거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접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자극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런 걸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비추에이션과 이런 센시타이제이션을 합쳐서 우리는 비연합적인 학습, Non-Associative Learning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습화, 헤비추에이션과 민감화, 센시타이제이션을 그래프로 설명한 그림입니다. 위에 게 이제 헤비추에이션, 관습화고요. 아래에 보시는 게 민감화, 센시타이제이션인데요. 그래서 헤비추에이션의 경우에는 자극이 반복되면서 Y축에 있는 레스판스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자극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반복이 되다 보면 관습화가 돼서 둔감화가 된다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아래 보시는 센시타이제이션, 민감화의 경우에는 자극이 이렇게 처음엔 있었지만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아주 크게 반응하는, 그래서 서로 상반된, 위에 헤비추에이션과 센시타이제이션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적인 학습, Associative Learnin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ssociative Learning에는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인 조건화와 그 다음 인스트루멘탈 컨디셔닝, 도구적 조건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인 조건화입니다. 이제 파블로프의 반응, 파블로피안 컨디셔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에서 화면 왼쪽에 A와 화면 오른쪽에 B를 나눠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화면 왼쪽에 보시는 A에서는 컨디셔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조건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S라고 하는 것은 컨디셔닝을 유발하는 스티뮬러스, US라고 하는 것은 이제 unconditioned 스티뮬러스죠. 컨디셔닝과 상관없는. 그래서 CS의 경우는 종을 치는 거고, US의 경우에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이렇게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는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러면서 침을 흘리게 될 텐데, 종을 쳤을 때는 이 음식과 아직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컨디셔닝, 이 조건화 과정 중에서 음식을 줄 때 항상 종을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학습이 되는 거죠. 러닝이 돼서 그 러닝이 이제 컨디셔닝, 조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US인 음식이 없이도 CS, 컨디셔닝 스티뮬러스만 있을 때 종을 치기만 해도 음식이 나오겠구나 하는 학습, 조건화가 돼서 이런 침을 흘리는 반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구적 조건화입니다. 이 인스트루멘탈 리스판스 또는 인스트루멘탈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도구, 인스트루먼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 앞서서 그 고전적인 조건화의 경우에는 사람이 실험을 하면서 CS랑 US를 적절히 혼합하면서 컨디셔닝을 유발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 실험의 주체인 원숭이가 자기가 도구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주스,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걸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학습이 되고 나서 버튼을 보면 바로 원숭이는 누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학습이 되었고, 그게 조건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도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인스트루멘탈 리스판스 또는 인스트루멘탈 컨디셔닝, 도구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자극 후에 바로 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원숭이의 경우에는 자극과 보상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할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특정한 도구, 인스트루먼트를 조작을 했을 때 바로 그 즉시 보상이 주어져야지만 학습화,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적 조건화 또는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조건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헵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설을 세운 게 있는데, 그 가설을 잠깐 살펴보면 기억, 즉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의 생긴 변화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연접의 가소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헵의 가설입니다. 이 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곳을 우리는 시냅스, 연접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변화, 이거를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은 가히 변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열을 가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어떤 형태에서 변해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 이거를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연접 부위에서 발생되는 가소성, 즉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발생이 되는 것이 기억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헤베 가설이라는 뜻이고요. 그림 위쪽과 아래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별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별표가 좀 작은 혹은 큰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의 변화, 뭐 뉴로트랜스미터가 좀 더 잘 나오느냐, 전달이 잘 되느냐,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변화, 시냅스의 변화가 그 러닝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게 헤베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습 혹은 뭐 조건화, 이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강아지나 원숭이들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이 그 문어나 이런 것 같은 무척추 동물을 사용을 해서 많이 그 결과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억, 학습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척추 동물이 갖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장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경계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 브레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작기 때문에,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 뉴런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고 분리하기가 쉽고 연구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뉴런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종류가 단순해서 분리가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썰킷 자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썰킷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무척추 동물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네틱스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를 연구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덕분에 무척추 동물을 활용한 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무척추 동물 중에서 이 군소, 아플리시아라고 불리는, 또는 뭐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토끼, 그래서 시헤어, 또는 그 뭐 슬러그, 달팽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다의 달팽이, 시 슬러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군소라는 무척추 동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억 또는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새로 밝혀낸 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관습화, 헤비추에이션, 또는 민감화, 센시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아플리시아 군소에서 이런 헤비추에이션과 센시타이제이션과 같은 non-associative learning, 비연합적 학습이 어떻게 연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의 등 쪽에는 길이라고 불리는 아가미죠. 아가미가 있고, 또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사이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워터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뿜어주게 되면, 사이폰 쪽에 물을 뿜어주게 되면 아가미, 즉 길이 쪼그라드는, 위드드로얼 되는 그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사를 길 위드드로얼 리플렉스라고 부르고요. 아가미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반사죠. 이러한 반사가 일어나는 걸 활용을 해서 군소에서 헤비추에이션, 관습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유발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헤비추에이션, 관습화에 대해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후 하고 부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게 불었을 때는 눈을 깜빡이는 반사가 나타나지만, 이게 강한 자극이 아닐 거다 하는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살짝 이렇게 바람을 불어도 눈을 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눈을 깜빡이는 반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헤비추에이션, 관습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척추 동물은 신경계가 무척 단순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계 구조 이렇게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 갱글리아가 있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브레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도미날 강글리온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L7 신경세포 뉴런이 있고요. 여기에 사이폰 너브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스티뮬레이트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신경 자극을 주거나 여러가지 신경 활성의 변화를 레코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이폰 스킨, 그 다음 센서리 뉴런 감각신경이죠. 그 다음 모터 뉴런 운동신경이죠. 그 다음에 아가미 근육, 길 머슬 이렇게 각각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헤비추에이션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세워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폰 스킨입니다.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이 외부에서 가해진 아까 워터젯, 물 그 자극이 있죠. 그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헤비추에이션이 발생이 될 거냐, 아니면 자극 과정이 둔감해질 거냐, 다시 말해서 시납스에서 플라스티시티가 발생이 돼서 연접의 가소성이죠. 거기에서 헤비추에이션, 둔감해질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는 스킨이나 시납스에선 다 괜찮은데 그대로인데 감각신경 자극에 대한 운동신경의 반응이 둔감해져서 나타나질 거냐 하는 거죠. 하나씩 실험을 통해서 밝혀본 바에 따르면 감각신경은 계속 가해도 계속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폰 스킨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센서리 뉴런은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L7 뉴런을 자극을 해보면 아가미 근육, 길 머슬이 운동을 하겠죠. 근데 계속 자극을 줘도 아가미 근육은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계속 유지되는구나. 즉 헤비추에이션이 발생되는 거는 사이폰 스킨이나 길 머슬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아니고 바로 이제 시납스에서 나타나는 플라스티시티, 앞서서 설명드린 헤베 가설이죠. 헤베 가설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 과정이 둔감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헤비추에이션, 관습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군소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스티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전기 자극을 찌릿찌릿하게 주는 거고, 이 전기 자극을 주는 게 어디냐? 프리시납틱 뉴런, 그러니까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이 있고, 그 다음 뒤에 포스트 시납틱 뉴런, 포스트라는 거는 다음, 시납틱이라는 건 시납스 연접이죠. 연접 뒤에 있는 신경세포, 포스트 시납틱 뉴런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L7 모터 뉴런이 되겠죠. 그래서 스티뮬레이트 전기 자극을 주면서 레코드를 두 군데서 다 하는 겁니다. 프리시납스에서도 하고 포스트 시납스에서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초록색 그래프하고 아래 분홍 핑크빛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초록색 그래프에서 보면 그 반응 정도가 어떤가요? 계속 크죠. 계속 크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포스트 시납틱 뉴런에서 레코딩을 한 거는 그 자극 크기가, 반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납스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다시 말해서 즉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생겨서 헤비추에이션, 관습화가 생긴다는 것은 알았는데, 시납스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하는 것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에서 화면 왼쪽은 원래의 상태, 화면 오른쪽이 헤비추에이션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 있죠. 그래서 신경의 시납스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이제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수용기, 리셉터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헤비추에이션, 관습화가 발생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왜 감소하느냐, 왜 줄어드느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현상이나 반응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살펴보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프리시납스에서 방출되기 위해서는 그 VDCC라고 불리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 그래서 세포 밖에 있는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양이온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겠죠. 막 전이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연결이 되는데, 요 VDCC가 less effective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잘 못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세포 안에 양이온이 많아지지 않게 되고, 그만큼 활동 전압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길 위드드로월 리플렉스가 헤비추에이션 되는데 관련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용체, 리셉터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리셉터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구분해서 다운 레귤레이션과 인터널라이제이션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다운 레귤레이션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수용체가 이렇게 포스트 시나프틱 뉴런 셀 바디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반응성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용체들이 세포 안으로 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세포 안으로 숨게 되면서 그만큼 반응성이 또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Non-Associative Learning, 비연합 학습에는 Habituation도 있지만 민감화, 센스타이제이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센스타이제이션도 길 위드드롤 리플렉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플리시아 머리에 이제 그 아플리시아가 아까 사이폰 하는데 헤비추에이션 유발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근데 머리에다가 전기 자극, 일렉트릭 샥을 주는 겁니다. 군소한테. 그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 부위에 센스타이징 스티뮬러스, 강한 전기 자극을 찌릿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L29 그 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센스타이제이션, 민감화가 유발이 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L29 뉴런이 여기 있죠. 이게 머리 부위에 있고 전기 자극을 찌릿하게 받아서 센스타이제이션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헤비추에이션 할 때 우리가 봤던 거 파란색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 또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줄여서 5HT라고 불리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 L29 센서리 뉴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는 자극은 뭐예요? 전기 자극, 찌릿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이 여기서 찌릿하게 들어오면 여기서 방출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5HT입니다. 5HT가 G 프로테인에 결합되어 있는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사이클릭 AMP 농도를 올려줘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의 활성을 올려준다 하는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신경세포 활성을 올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포타슘 통로를 닫습니다. 포타슘 통로가 닫히게 되면 그 신경세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리폴라리제이션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차단이 되거나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훨씬 더 세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VDCC,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칼슘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오면 좀 더 신경세포 활성이 올라가고 뉴로트랜스미터가 릴리즈 되는 게 더 증가할 수 있다 하는 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을 통해서,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센시타이제이션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화면 왼쪽에 A하고 C가 있고요. 오른쪽에 B하고 D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이제 포타슘 통로가 닫혀서 더 흥분성이 커지는 거, B하고 D가 칼슘이 더 많이 들어와서 흥분성이 커지는 거, 이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 파란색 요 선이 이제 액션 포텐셜이 되겠죠.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액션 포텐셜이 발생되게 되는 중요한 거는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다시 원래대로 리폴라리제이션 되는 대로 돌아가려면 포타슘 통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던 양이온인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포 안은 그만큼 플러스가 감소하면서 떨어지겠죠. 막잔압이 떨어지게 될 텐데, 이때 한 가지가 포타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Ka나 뭐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포타슘 통로가 막히게 되면 활발하게 나가야 되는 애들이 그만큼 많이 못 나가게 되니까, 양이온이 많이 못 나가게 되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던 것이 기울기가 바뀌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효과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감하게 센시타이제이션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때 칼슘은 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칼슘 뭐 글자가 좀 더 두껍고 크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칼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더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줄여서 NT라고 부르죠. NT 릴리즈가 증가하게 된다. 그만큼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성도 커질 거다. 그래서 센시타이제이션과 연결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군소 아플리시아라는 그 실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 연합 학습이죠. 그 중에서도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 조건화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입니다. 앞서서 파블로프의 반사 기억나시죠? 파블로프의 반사는 그 강아지한테 먹이를 줄 때 같이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훈련이 돼서 컨디셔닝이 돼서 나중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 종 맞췄을 때도 음식이 나오는 줄 알고 침을 흘리는 반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전적인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조건에서 파블로프의 반사에서 종소리는 컨디셔닝을 유발하는 자극이었죠. 그래서 컨디셔닝 스티뮬러스 CS고, 그 다음에 음식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은 컨디셔닝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unconditioned stimulus US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타이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렉스가 유발하지 않는 길 위드드로얼 리플렉스가 유발되지 않을 만큼 약한 자극, 사이폰 자극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꼬리로 되어 있는데 뭐 머리가 됐든 꼬리가 됐든 전기 자극을 충격을 주는 거죠. 이 전기 자극 주는 거는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반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US가 될 것이고, 컨디셔닝을 유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리플렉스가 원래는 유발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약한 자극, 이런 것들이 그 C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B에서 보시면 CS, US가 각각 어느 부위에 자극이 가는가. CS는 원래 그 아가미가 있는 쪽, 사이폰이 있는 쪽으로 자극이 들어가는 거고, US는 L29이니까 뭐 머리나 아니면 다리 쪽에서 피부 자극, 전기 자극이 찌릿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C에서 보시면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페어드와 언페어드가 있죠. 그래서 페어드는 서로 쌍을 지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언페어드라고 하는 거는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CS는 사이폰 자극, 그 다음 US는 꼬리의 전기 자극인데요. CS와 US가 같이 가는 페어드가 있고, 그 다음 US 언론이죠. CS는 없고 전기 자극만 가는 겁니다. 이때는 그 충격 때문에 반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언페어드는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파블로프의 반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음식, US가 나갈 때 종소리, CS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전혀 뜬금없이 종소리 따로 울리고 음식을 또 따로 주고 하게 되면 컨디셔닝이 안 되겠죠. 그 강아지는 그 두 가지 연관성이 연결이 안 될 테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D에서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언페어드는 아예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빨간색 US 언론을 됐을 때는 전기 자극이 들어가니까 그 전기 자극에 의해서 위드드로얼 리플렉스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컨디셔닝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두 가지가 함께 나가는 거. 파블로프의 반사에서는 종소리와 음식, 그 다음 여기에서는 전기 자극과 약한 정도의 촉각 자극이 되겠죠. 두 개가 같이 나가서 페어드가 돼서 컨디셔닝이 되면 굉장히 큰 반응이 오랫동안, 여기서는 한 4일 정도까지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클래시컬 컨디셔닝이 이렇게 유발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A와 B가 있는데요.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있어서 US, 즉 꼬리에 전기 자극만 했을 때, 그 다음에 US와 CS가 같이 들어가는 것, 즉 컨디셔닝을 유발하는 거죠. 약한 사이폰 자극과 꼬리의 전기 자극이 같이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A를 보시면 꼬리 자극만 했을 때, 즉 US만 있을 때는 5-HT, 세로토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가 약하겠죠. 아무래도 자극이 들어가는 게 이제 소스가 한 곳이다 보니까 좀 약해서 나오는 사이클릭 AMP의 양도 그만큼 적을 거고, 거기에 반응하는 프로테인 카이네즈 A, pKa도 활성이 좀 많이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B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이 갔을 때, 즉 CS가 계속 가는데 거기서 US가 뭔가 촉발을 시켰을 때 5-HT의 양도 많아지면서 뭐 칼슘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사이클릭 AMP의 양도 많아지고 그 pKa의 활성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컨디셔닝이 더 강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반사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척추 동물을 활용한 학습 연구에 대한 결론 중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학습과 기억은 우선 연접의 가소성,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유발은 세포 내 세컨드 메신저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좀 전에 우리가 예로 이렇게 살펴봤던 것은 5HT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용체 그리고 사이클릭 AMP,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와 같은 메신저 시스템이 관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기억은 시냅틱 프로테인의 변화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유발하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NMDA 수용체, 카이네이트 수용체, 암파 수용체 같은 경우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과하면서 세포의 흥분성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오노트로픽, 이온 투과성 수용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는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줄여서 mGlut-R이라고 부르죠. 대사성 수용기라고 부르는 메타보트로픽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수용체가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에서 방출이 되게 되면 암파, NMDA, 카이네이트 리셉터 같은데 이온 채널에 결합을 해서 암파 리셉터의 경우에는 소디움, NMDA 수용체 같은 경우는 소디움과 칼슘 같은 이온을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강한 그 신경 활성이 유지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LTP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발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또 살펴보면 프리시납스에서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신호가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신호가 무척 충분히 세기 때문에 LTP가 유발될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면 이게 암파나 NMD 수용체 같은 데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디움이나 칼슘 같은 이온들을 세포 안에 넣게 되고 이때 이 양이 들어오는 칼슘 같은 이온들의 양이 충분하게 되면 칼슘에 의존적인 칼슘에 반응하는 인산화해소 카이네이즈들이 일을 함으로써 암파 수용체를 인산화시키는 거죠. 인산화 효소니까 인을 붙여서 인산화시켜서 암파 수용체의 활성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암파 수용체를 더 붙여서 숫자를 늘리거나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계속 분비되면서 요거에 반응하는 신경의 활성은 더욱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롱텀 포텐시에이션입니다. LTP. 자, 앞서서 클래시컬 컨디셔닝을 유발할 때는 파블로프의 반사 같은 걸 유발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바로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타이밍. 그래서 페어링이 되어 있느냐 스티뮬레이션이 아니면 언페어링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이 LTP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풋 사이트입니다. 인풋. 그래서 어느 부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경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느냐 어떤 경로가 강화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옆에 뉴런이 하나 있고요. 왼쪽으로 인풋 1, 그 다음 오른쪽으로 빨간색으로 되는 인풋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B하고 C를 보시면 베이스라인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LTP가 유발되기 전이죠. 그거는 모두 다 이제 같을 텐데 이때 그 LTP가 유발된 게 인풋 1 사이트인 거죠. 인풋 1 사이트인데 1 사이트로 계속 자극이 찌릿찌릿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자극이 갔을 때 자극이 펑 하고 크게 올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위에 B에 보시면 파란색 점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만큼 LTP가 발생이 돼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인풋 2로 들어갈 때는 그게 LTP가 유발이 안 돼 있으니까 경로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반응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LTP가 유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LTP와 같은 현상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인풋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인풋이라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경로입니다. 경로. 어떤 자극이 들어갔을 때 그 자극이 신경세포까지 전달되는 경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미에 대한 향기가 있고 양파에 대한 향기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꽃냄새를 많이 맡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꽃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죠.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꽃냄새에 대해서 LTP라는 통로가 인풋 채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림에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두 개처럼 장미에 대해서 굉장히 LTP가 생성이 된 사람이라서 장미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파에 대해서도 LTP가 생성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양파 냄새가 전달되는 경로는 또 다를 테니까, 그 장미 냄새에 대한 인풋이 굉장히 활성화된 건 맞지만 그것이 곧 다른 모든 향기, 냄새에 대해서 그 통로가 다 활성화됐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LTP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풋에 대한 특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LTP의 반대 개념이 LTD입니다. LTP에서 P는 포텐시에이션, 즉 상승하는 거, 올라가는 거, 뭔가 세지는 걸 의미하는데, D는 디프레션, 뭔가 낮아지는 거, 적어지는 거,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롱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반응성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하고 프리퀀시가 1초에 한 번이라고 돼 있죠. 앞서서 보셨던 LTP는 굉장히 빠른 자극, 따다다다다다 하는 자극이었다고 치면, 여기서의 LTD는 굉장히 느린 자극입니다. 그래서 B하고 C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자극 B에서는 LTD가 유발이 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 특이성, 그 들어간 경로가, 그 통로가 굉장히 그 같은 통로로 들어간 거죠. 자극이 따 갔을 때 그 자극이 나중에 좀 더 뛰어서 나타나게 되면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롱텀 디프레션, LTD라고 하는데, LTP와 마찬가지로 LTD도 인풋에 대한 그 특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C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풋 1을 통해서 생성된 그 LTD는 인풋 2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로가,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경계에서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있다고 했죠.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대표적인 수용체 중 하나가 바로 NMDA 리셉터입니다. 이 NMDA 리셉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LTP 또는 LTD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 쉬고 있는 NMDA 수용체는 채널 4, 그 구멍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그네슘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NMDA 수용체는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글루타메이트가 와서 붙는다고 해도 그 즉시 칼슘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LTP를 유발하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는 칼슘이라든지 다른 이온에 의해서 칼슘 의존적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이 붙게 되면 이 채널 구멍을 막고 있던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채널 4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글루타메이트가 와서 붙게 되면 칼슘이 아주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좀 더 편하게, 빠르고 강하게 LTD 같은 게 유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왼쪽 화살표처럼 프로테인 포스파테이즈, 인을 분해해주는 포스파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인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시 채널4가 마그네슘에 의해서 막혀서 원래 상태로, 쉬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칼슘 칼모듈린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2, 줄여서 CAMK2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효소, 꼭 CAMK2 뿐만 아니라 칼슘에 반응해서 NMDA 수용체를 인산화시킬 수 있는,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카이네이즈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애들에 의해서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LTP가 좀 더 빨리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유발해주는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CAMK2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상시 때는 그 A에서처럼 레귤레이터리랑 카탈라이틱 사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칼슘 때문에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사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두 개가 결합됐던 사이 중간에서 포스폴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인산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두 개의 사이트가 다시 붙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어야지 원래 쉬는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스폴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토 포스폴레이션이 돼서 좀 더 오랫동안 CAMK2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이러한 현상들 하나하나가 LTP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TP와 LTD가 유발되는 게 이제 한 그림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LTP처럼 올라가려면 High Frequency Stimulation, HFS로 가야 되는 거고,
LTD 디프레션으로 가려면 로우 프리퀀시 스티뮬레이션, 아주 느린 자극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FS로 가서 LTP가 되면 이렇게 퐁 튀어오르게 되는 거고, LTD가 되면 이렇게 좀 낮게 반응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칼슘의 양이 약 5마이크로몰 이상이 됐을 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활성이 올라가서 LTD에서 LTP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로우 프리퀀시 스티뮬레이션일 때는 칼슘의 양이 충분치 않게 되는 거죠. 1마이크로몰보다 같거나 낮아지게 되면 프로테인 포스파테이지의 활성이 증가해서 포스플레이션이 제거되는, 다시 말해서 LTP에서 LTD로 가는 반응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LTP나 LTD가 발생되는 게 칼슘의 양, 카이네이즈와 또는 포스파테이지의 활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용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파 리셉터를 예를 들었는데, 암파 리셉터의 트래피킹이 중요하다,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암파 리셉터와 같은 경우는 그 혼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암파 리셉터를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단백질인 PSD95, 그러니까 PSD가 포스트 시냅틱 덴시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95짜리 PSD95 프로테인이 필요한 겁니다.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암파 리셉터는 계란, 그리고 얘를 지지해주는, 서포팅해주는 프로테인인 PSD95는 계란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엠파 리셉터 혼자는 있을 수 없고 PSD95가 있어야지 엠파 리셉터, 계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엠파 리셉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계란이 깨져 있는 모습도 보이죠. 이제 엠파 리셉터가 파괴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엠파 리셉터가 있고, 그 서포트해주는 PSD95가 이렇게 있는데, LTP로 가게 되려면 PSD95도 많아지면서 엠파 리셉터도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반응성이 커질 테니까 LTP로 가는 반응이 원활하게 생길 겁니다. 전달이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LTD, 디프레션으로 가려면 이제 PSD95와 엠파 리셉터도 이게 서로 사라지게 되면서 엠파 리셉터의 숫자, 액티브한 그 리셉터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반응성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LTD, 디프레션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LTP와 LTD가 어떤 동물이나 세포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에서도 유발이 된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브레인 콜텍스, 대뇌 겉질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전기 자극도 가하면서 이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실험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1Hz의 자극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게 되면 LTD가 유발이 되는 거고, 반응성이 뚝 떨어지고요. 다음 100Hz, 100Hz 이상의 자극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 반응성이 쭉 올라가서 LTP가 유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동물이나 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제 우리 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LTP와 LTD가 발생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짧은 기억이 또 있죠. 이게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 이게 할 수 있는 기억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컨솔리데이션,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고착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디엇 메모리하고 워킹 메모리까지는 뭐 분 단위, 시간 단위 이런 기억이기 때문에 금방 포게팅,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솔리데이션이 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유지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감퇴가 되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기억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러닝 앤 메모리를 유발하는 거죠. 유발하는 과정인데 그와 동시에 단백질의 합성,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이니비터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기억력도 감소가 된다. 그래서 메모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과정에는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yclic 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줄여서 CREP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유전자 DNA에 있는 크리 사이트에는 원래 CREP-B가 붙어 있어서 이게 평상시 때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CREP2가 CREP1으로 치환이 되면서 포스폴레이션 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 성분의 섭취와 CREP 시그널이
적절하게 액티베이션 됐을 때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뇌 피질, 대뇌 겉질이라고 하죠. 대뇌 피질의 지적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대뇌 겉질, 이제 브레인 콜텍스에 있어서 영역이 각자 일을 하는 어떤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걸 배웠죠. 언어, 사고, 감정, 동작 제어하는 프론탈로, 그 다음에 촉각, 온도, 통증을 조절하는 페리탈로, 그 다음 시각, 비전을 조절하는 오시피탈로, 그 다음 청각과 후각을 담당한 템포랄 로비, 이렇게 존재를 하고, 각각의 기능별로 좌측에는 언어 중추가 있고 시각 중추 뒤에 있고 하는 게 이렇게 각자 영역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대뇌 겉질의 특수 영역이 있어서 각자의 일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여러 곳에서 모인 정보들, 이런 정보들 연합해서 프로세스에서 처리하는 영역도 필요합니다. 이런 데를 우리는 연합 영역,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리에탈 롭과 오시피탈 롭과 템포랄 롭 사이에 있는 페리에토 오시피토 템포랄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 어소시에이션 에리아, 전두엽 쪽에 있는,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에 있는 림빅 어소시에이션 에리아,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연합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 영역 중에서 첫 번째 파리에토 오시피토 템포랄 어소시에이션 에리아입니다. 이름도 긴 만큼 연합하는 그런 내용들, 정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신체의 공간 좌표를 분석한다. 일단 베르니키 영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 베르니키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워드 포메이션, 말을 하는데 한 건 브로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을 때는 말을 이해는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좀 상황이 많이 빠지게 되고요. 베르니키 영역의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실 물어봤는데 전혀 엉뚱한 걸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베르니키 영역이 여기 포함이 되고, 그다음 오시피탈 롭이 있으니까 시각 자극과 그다음 언어도 여기 포함돼요. 언어가 이제 아까 베르니키 영역도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요. 시각 자극과 언어의 연결 과정, 그 다음에 사물 명칭에 대한 영역, 여기가 이러한 기능 등을 담당하는 게 파리에토 오시피토 템포랄 어소시에이션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프론탈 어소시에이션 에리아입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감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카 영역이 여기 포함되죠. 말을 만드는 거, 워드 포메이션, 말을 하는 행동,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림빅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아입니다. 림빅 시스템은 감정, 공포 이런 거와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모티베이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거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헤이비어, 행동, 이모션, 정서,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이 림빅 시스템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수하게 얼굴을 알아보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의 내측 하면부와 측두엽의 내측 복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안면 인식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약간 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게 안면 인식 영역이 양측에 다 있느냐, 아니면 어느 좌나 우쪽 한쪽에만 있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밝혀지진 않은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